네, 천정환입니다. 예, 지금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연구라는 대학원 과목의 교육 계획이면서 동시에 연구를 위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부에 한국문학과 출판문화라는 비슷한 과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확장해 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강조할 필요도 없이 출판 미디어의 역사가 한국에서는 곧 지성사이고 문학사, 문화사라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옆에 계시는 정종현 선생님도 문학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판사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국의 지성사나 문화사처럼 비평가가 출판 일도 하고 편집자 역할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 소설 같은 작품 창작이라든지 에세이, 수필 같은 교술문학 그리고 비평 등의 글쓰기를 통해서 편집, 또 게이트키핑, 유통 등의 매개 자본을 통해서 문자 문화는 출판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본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저희 성균관대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의 세 트랙 문화연구, 디지털 한국어문학, 학예 전문 트랙 세 가지에 다 걸치는 공통교과로서 이를 생각하고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과목 수강을 통해서 한국문학사는 물론이고 문화사 연구자 그리고 문학관과 문학박물관 또는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소양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사실은 이제 15주에 다 다루기 힘든 네 가지 문제를 크게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학적 지성과 출판 문화의 관계에 관한 근본 문제, 두 번째는 조선 후기 이후 출판 문화와 근대로의 이행, 세 번째는 한국 출판 문화의 현실과 새로운 미디어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판 미디어 자료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으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최남선은 왜 출판사를 만들었나? 백낙청, 김명익 같은 선생님들은 왜 창비 문제를 만들었고 무슨 일을 했나 이런 거죠. 아주 큰 일을 하셨죠, 사실. 제가 이제 재미로 들어가 봤더니 창비 같은 출판사는 현재 연 매출이 269억 원에 87명의 사원이 있고 사원들 평균 연봉이 4,400만 원. 사람 1인이라는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 70년대 문학과 지성사의 성장, 또 문지그룹의 성장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재밌고 또 순식간에 빨리 지성계, 출판계를 장악했다고 할까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과연 그게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건데요. 지성과 글쓰기와 출판의 관계를 강조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출판 미디어의 기술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차화되고 정신문화의 측면 그런 말이 있다면 더 강조가 되겠지요. 그런데 매개를 강조하면 이제 문화의 물질적 측면, 또 비평가나 편집자라는 분들의 신원 이런 게 중요해지는데요. 어쨌든 점점 더 기술 집약성과 문자와 시각 매체 사이의 기술적 용해, 기술적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핵심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또 근대 이 출판 문화의 근대 초근대로의 이행과 지금 이제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원 콘텐츠에서 크로스 플랫폼으로의 이행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 콘텐츠에서 크로스 플랫폼으로라는 제목을 딴 의미는 책으로 묶여 나온 것, 이제 원래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라고 말할 때는 책으로 묶여 나온 것이 마치 이제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야기들은 근대 이후에 계속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져 왔죠. 이런 근대 이후에 굉장히 흔한 일이고 또 본원적인 일처럼 되었고 문학과 영화의 공존 방식이고 키틀러 같은 이론가들이나 옆에 계시는 황호덕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에 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은 좀 바뀌고 있지 않나, 내지는 확장되고 있지 않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이 강의의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했을 때는 책으로부터 크로스 미디어가 만들어진다. 여러 가지 미디어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플랫폼의 문제다는 거고요. 이 플랫폼은 이제 오늘날 주로는 SNS나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고 맨날 보는 핸드폰에 차려진 공간과 웹 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가 이런 건데요. 미디어와 플랫폼은 과연 다른 것인가? 그 교집합과 공집합은 뭔가? 플랫폼은 인터랙션, 사용자, 수용자와 생산자, 유통자의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어떤 판, 공간을 말하는 건데 유통과 소비, 수용이 일어나는 방식을 결정짓죠. 그런데 미디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디어란 것은 차이가 있고 이게 늘 제가 20년 전부터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인데 문학과 영화도 미디어라고 불리거든요. 동시에 문학과 영화는 예술 장르의 이름이고 작품의 이름들, 작품의 어떤 양식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플랫폼은 예술은 아니죠. 배민이나 아마존을 예술이라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요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과연 이제 뭐냐 이런 게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이제 제가 공부를 덜 해서 아마 그렇겠죠. 예,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점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터러시 문제가 이제 근대에서 초근대로 넘어오는 과정, 특히 근대 형성기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뭐 좀 다루어왔던 이제 지적 격차의 문화사 이제 방법으로 다루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했던 교양의 역할, 또 문학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조금 넘어가서 두 번째 주제는 조선 후기 이후 출판 문화와 근대로 이행으로 잡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테크놀로지의 면에서는 반각본, 필사본, 반각본, 구활자본 뭐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 법 체계의 면에서는 국가가 독점하던 인쇄란 데서 근대적 저작권의 성립까지의 문제들이 중요하겠죠. 주체는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근대 작가층의 형성이고 두 번째는 근대 초기 출판사와 출판 자본가의 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의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일제하의 출판과 독서 문화를 다룰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이제 다 어려운 문제고 체계적으로 많이 논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잠시 가져와 봤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 생산, 유통, 수용의 전체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대적으로 확립되는 거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이제 책이 아니고 문학 작품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나중에 12페이지에 나올 그림과 한번 대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해를 학부 수업을 해볼 때 이해를 시키는 것도 학생들은 의외로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물을 보고 또 실제 현장에 가보고 하는 것들도 학부에서는 참 중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출판 문화의 현실과 새로운 미디어 상황인데 출판 자본주의 현재를 다루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판 한류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근대 이후에 이제 근대 이전부터죠. 동아시아의 인쇄 문화 속에서 한국 출판 문화가 자라왔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출판 대국 인쇄 문화의 강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왔다가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새로운 트랜스내셔널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50년대 이후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트랜스내셔널 출판 문화의 영향 하에 놓이고 냉전 문화의 관계에서 또 베스트셀러 문화도 만들어지고 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과연 이제 어떠냐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크로스 플랫폼, 오디오북, 이북, 북튜버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소설 독서 문화의 현재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학부생 특강을 할 때 현장에 있는 문학 편집자들,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 편집자들 몇 사람을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바뀐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문학을 생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개간지와 기존의 문예 등단 제도 자체가 바뀌고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크레스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개념이 생각나신지 모르겠지만 미디어 복합을 넘어서 플랫폼에서의 복합이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현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전에 논의를 했지만 뭐 이를테면 청문회, 옛날 개념이죠. 청문회에서 책에서 라디오가 만들어지고 라디오에서 소설을 읽어주거나 소설 극장, 뭐 드라마 극장 같은 걸 만들고 이전에 이태준, 이광수 같은 사람 라디오에 출연했었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오디오북이 나타나고 이런 게 이제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따옴표와 물음표를 같이 붙인 것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단순히 이제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때도 근대 이행기의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가 어떻게 공존 병진했는가를 온 같은 사람도 이야기했지만 구술 문화가 물론 문자 문화와 시각 문화에 상대화되고 밀려나긴 했지만 결코 다 밀려난 적은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미디어와 콘텐츠의 공진화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진화의 방식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많이, 더 큰 용량으로 저장하고 더 빨리 소통하고 그리고 더 실감나게 재현한다.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근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미디어 테크놀로지 진화해 왔잖아요. 그럼 예술은 또는 문학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좀 더 복잡하거나 어려운 답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 아까 제가 공진화한다고 말했는데 그런 더 많이 저장하고 더 빨리 더 사실적으로 재현한다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원칙적 내지는 뭐 거의 맹목적인 발전 방향인데 그것과 예술과 문학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고 하는 상부구조는 발전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의 그 예술과 문학의 관계는 과연 뭐냐 이런 문제가 제맥의 문제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제가 그 9페이지에 나왔던 그 책 생산의 과정도가 있었는데 그 과정도와 이제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그림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여러분들 혹시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후에 이제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제가 보니까 이북을 또 집에 또 연구실에 너무 책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꽉 차 있어서 이북을 점점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데 이북을 구매해놓고 제가 이북을 보지 않고 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읽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디오북을 더 많이 듣게 되는데 네이버를 제가 홍보하게 되는 것 좀 이상하지만 오디오 클립이라는 그 앱을 받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여기 구축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대요. 여기 계시는 분이 이은영이라는 팀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온 건데 재밌게도 이분은 그 기존에 뭐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출판사에서 종이책을 만들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전업을 이쪽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걸 구축할 때 이분을 거기서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우하단에 있죠. 이 우하단에 있는 문화 콘텐츠가 여러 가지 방식의 수용 과정과 플랫폼을 거치면서 독자와 만나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콘텐츠 기획자 그리고 과거에는 문학 출판사의 편집자 였다가 지금 변신하신 분, 뭐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롭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시사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에서 이제 출판 미디어 자료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디지털 자료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자료를 더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이 출판 문화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이미 뭐 저랑 정경현 선생님 같이 공부하고 있는 팀에서도 한국의 출판 콘텐츠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드는 계획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이 출판 문화라는 것이 문학사, 문화사, 지성사 전반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 굉장히 다양한 자료, 또 굉장히 폭넓은 자료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 말씀까지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종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장님 발표 토론이다 보니 축사를 한마디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 사업단이 사실 지금 한국의 국문과 대학원이 이 변화하는 여러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도로나 아니면 연구, 교육 모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서 다른 여러 여타의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집단과도 공유하는 혁신과 공유가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천 선생님과 함께 뭐 여러 독서사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하고, 현재 출판 문화사, 독서사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해서 토론자로 부르시긴 했지만, 사실 뭐 늘 배우고 있는 처지라 뭐 특별하게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를 덧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많은 부분들이 저 역시 고민이고 현재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토론자의 소임을 다 해야 되니 뭐 몇 가지 말씀을 좀 여쭈었으면 싶습니다. 맨 먼저 저 역시 잠시만요. 반가웠던 게, 저 뭐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니 한국문학 자체가 다들 현대문학 교육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공유하고 있는 고민일 터인데, 존재 방식 자체가, 문학의 존재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계속 어떤 그런 문학을 가르치는 방식을 고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유통, 소비 방식에서 문학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에 직면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 대부분들이 웹소설이나 웹툰이라는 뭐 대중문화들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시의 영역에서도 아주 짧은 디카시 같은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문학 존재 방식 자체가 변화해 있고, 대부분의 그런 독자들은, 소비자들은, 대학에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죠. 근데 저희는 늘 전통적인 문학을 강조하는데 그 괴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 독서의 측면에서 보자면 뭐 북튜버라든가 이 독서의 유통이나 독서 수용의 방식들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출판 관행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많이 달라져서
뭐 1인 출판이나 그러니까 독립 출판이나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같은 출판 시스템도 바뀌었고요. 이렇게 문학을 둘러싼 각종 미디어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발제해 주신 출판 미디어 그리고 그 플랫폼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이 앞으로 그 사업단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보강하시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학부에 사실은 현대문학과 미디어, 그러니까 처음엔 출판 미디어라고만 하려고 하다가 그게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서 일단 현대문학과 미디어라는 교과목을 신설은 했는데 아직 내용을 채우진 못하고 있어서 선생님의 발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자꾸 익숙치 않아서요. 그 아까 그러니까 문지나 창비 말씀하신 걸 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통적으로 출판 왜 그 지식인들이 그런 출판을 했을까? 출판이란 무엇이었을까? 요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들 다 인플루언서인데 그들이 사실은 조선 사회에 처음에 근대 조선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는 출판이었고 잡지였고 그런 면에서 그 잡지들은 포털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포털로서의 잡지를 출판 미디어를 장악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소설도 문학도 사실은 그런 미디어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게 그런 미디어들이 사실은 테크놀로지가 전통적으로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변화들에 늘 직면했고 그런 이야기들은 늘 나왔지만 너무나 급격하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그거를 능가하는 새로운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라는 조건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으로 문학이 위협받던 그런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와는 뉴 미디어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새로운 조건이다. 그렇다면 이걸 문학이 확장된 미디어, 문학 미디어의 확장으로 이렇게 접근할 거냐 아니면 정말 근원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질적 조건 속에서의 문학으로 접근할 거냐 하는 고민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 발제 속에서 이제 출판 쪽에만 이제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하나 이제 좀 인상 깊게 이제 보는 대중지성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중들이 그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고 사전 펀딩을 받아서 그 펀딩을 개입해서 그러니까 출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능성, 대중의 참여와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조건 속에서의 뭐 출판의 존재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실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프라고 하는 페미니즘 잡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프 종이책을 접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이 그 물질성들을 구매하고 그것을 선호하면서 대다수 새로운 세대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후원했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는 게 어쩌면 새로운 출판 문화 안에서 좀 곱씹어볼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 발제에서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지만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 새로운 출판 문화 안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곱씹어볼 만한 이야기인데 신경수 그 표절권들을 말씀하셨지만 마침 선생님 그 슬라이드를 볼 때 뉴스에 그 요즘 그 뿌리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한 5개 지역 문학상에 공모전 표절한 사건들이 뉴스에 떴던데요. 그걸 보다가 그 인생 자체가 표절이 약간 해프닝 같긴 하지만 저 표절 사건이야말로 사실은 이런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 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그런 문제구나. 가령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가령 디카시 공모전에 사진 안에 대중문화 속의 후렴구 가사를 결합시켜서 이건 어쨌든 새로운 창작이다, 일부만 표절이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대학 안에서의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그걸
구글링을 하고 그걸 구매해서 공모전에서 뭔가 수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징후적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저작권 문제를 이제 출판 문화 내지는 더 확장된 미디어 환경 안에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선생님의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제기를 해봤습니다. 예, 두서없는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에 기초해서 답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정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없어서 아주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학 경험, 또 미디어와 콘텐츠 경험 자체가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이제 이런 젊은 세대를 어떻게 새롭게 대하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학의 변화를 교육 과정에 녹여낼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네, 늘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저희 비교 문화 협동 과정이나 글로컬 콘텐츠 문화 연계 문화 전공에서 이제 이것저것 많은 교육적 실험 같은 것도 해 보았는데 이제 그걸 존중하면서 동시에 뭘 새롭게 만들 것인가가 항상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부터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었고요. 네,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플랫폼과 이제 아까 제가 플랫폼 하나 까먹었던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생산, 저장, 소통뿐만 아니고 플랫폼은 지불의 체계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돈을 주고 과금을 당하고 할 것인가의 지불의 체계인데, 그 지불의 체계와 아까 말씀하신 그 저작권의 문제 같은 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나 또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저희 세미나 팀이나 다른 또 장에서 한번 같이 한번 또 이야기 깊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표 토론 감사합니다. 박수로 그 두 분의 발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원텍스트에서 클로스 플랫폼으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지만 몇 가지 명제들이 머리에 남네요. 구술문화 문자 사이의 관계가 처음부터 전환이 아니라 교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합체가 아니었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데 문학과 영화 같은 장르, 뭐 잡지 운동과는 굉장히 달라서 넷플릭스가 예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플랫폼이라는 것까지를 연구의 주제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풀기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꼭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